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오늘은 3,000분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난 뉴스인데 이게 진짜 제가 이거 어제도 준비했었는데 이게 참 국힘당 팀키를 너무 하죠. 그 성건희 사무총장이 전 성건희 사무총장이 세컨폰으로 정치인들과 통화했다. 그래갖고 뭐 민주당 음모론을 얘기했는데 결국 국힘당 예비 후보였다라는 게 여러분들 언론에서 다 이미 보셨죠. 여기 무슨 개쪽입니까 이게? 응? 김세환 사무총장 뭐 민주당이랑 사무총장이 연관돼 갖고 막 난리를 치더니 이거 봐. 얘가 국힘당 성관이 사무총장이었는데 내일은 선택 김세환. 여러분들 이거 다 알고 있는 뉴스죠. 근데 왜 이게 나왔는지 그 이면에 그걸 말씀드리면 이 김세환 사무총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선관위원장 그분이 김세환을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주진우 그 의원은 저 김세환이의 어떤 배경이나 그런 걸 알아보지도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선관위원장이 임명했다 사무총장.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라고 그냥 생각을 한 거야. 이해를 하시겠죠? 그냥 뭐 뒤에 조사도 안 해보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선관위원장, 그 선관위원장이 임명한 사무총장, 그러니까 야당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음모론을 제기했다가 나중에 들통나니까 뻘쭘해진 거죠. 그런 내용인 거예요. 앞뒤 가리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음모론 제기했다가 나중에 봤더니 그 무슨 세컨드 폰으로 뭐 통화했다 난리를 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지네야.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경선까지 2차 경선까지 나오고 하여튼 개망신 나온 거고. 이거는 뭐냐면 국힘당의 주진우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부패의 카르텔이다. 지네가 자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죠? 김세환이가 부패의 카르텔이면 지네랑 연결돼 있는 거죠. 그다음 그 이철규 자식 마약에다가 지금 뭐 걸렸죠. 마약 구하다가 걸려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이 제대로 짚지를 않길래 제가 제대로 짚어드릴게요. 지금 이철규가 오늘 뭐라 그러냐면 어제부터 이제 몰랐다 그래요. 자식이 어떤 그 마약을 어떤 적발하려는 걸 몰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가 문제냐면요. 이철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식의 불미스러운 일에 송구해서 몰랐다. 이게 여러분들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지난해 10월에 발생한 일이고 지금이 몇 월입니까? 3월이에요. 3월. 이 일을 이철규뿐만 아니라 경찰이 쉬쉬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철규는 여러분들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었어요. 전 경기지방경찰청장 출신이에요. 고위직 경찰 출신이다 보니까 자기가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고위직으로 많이 올라갔죠. 이거는 뭐냐면요. 아들이 몰랐다라고 해서 뭐 사과를 할 게 아니라 이철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식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송구하다. 수사 성실히 임하도록 조치하겠다. 자기 자식이 수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조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반대죠. 이철규가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이철규는 몰랐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단 하나의 국회의원 자식이 연루가 됐는데 10월 달에 이 사건 여러분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기자들은요. 이게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관할이. 서초경찰서 출입기자들이 다 있어요. 웬만한 사건들은 형사들이 다 얘기를 해줘서 그게 기사화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은 철저하게 경찰에서 덮은 거예요. 그쵸? 이거는 이철규가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식의 수사를 받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출입처 기자들이 있어요. 각 경찰서마다 출입처 기자들이 있는데 출입처 기자들도 몰랐다는 것은 철저하게 덮은 거죠. 이거는 이철규는 이거는 아마 수사 대상으로 돼야 됩니다. 예. 왜? 살아있는 권력의 실세였잖아.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작년 10월에 벌어진 사건인데 누가 봐도 친윤의 핵심이다 보니까 조심한 거죠. 분명히 저는 이거는 타고 올라가면 이철규는 경찰 인사에도 개입되어 있습니다. 에휴 참 언론 통해 알았다 이런 개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갑자기 한동훈이가 수개표하고 사전투표를 없애야 된다. 선관위 사무총장 세컨드폰으로 정치인과 통화하다니 뭐 이런 개소리를 했는데 선관위 사무총장 세컨드폰으로 정치인과 통화하다니는 주진우 의원의 말을 빌어서 했는데 이거는 진해 국힘당 후보에 따른 걸로 해서 뻘쭘하게 된 것이고 한동훈이가 수개표하고 사전투표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 부정선거론의 옹호예요. 사실상 조기 대선이 다가오다 보니까 지도 부정선거론에 한 발짝 바로 올린 겁니다.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러니까 한동훈의 정치는 선긋기도 할 줄 모르고 그렇잖아요. 지금 수개표하고 사전투표 없애야 된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데 이거는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거예요. 뭐니뭐니 해도 한동훈이가 부정선거론에 음모론에 빠져있는 국힘당 도라이들한테 자기도 부정선거 찬성론자다라고 얘기하는 게 의원 중에 돌려서 얘기한 겁니다. 직접적으로 부정선거를 옹호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윤석열이가 3.1절 집회를 앞두고 나는 건강하다 잘 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뿜고 있고 김영현이는 옥중 편지에 헌재 재판관 처단하라 이거 굉장히 나중에 중요한 자료들이 됩니다. 누가 처단당하는지 보십시오. 헌재 재판관이 처단당하는지 김영현이가 뒤질 때까지 못 나오는지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제 말이 여러분들 보셔도 누가 처단당하는지는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왜 이게 나중에 심각한 문제냐면 대선 이후에 윤석열과 국힘당은 정당 해산의 중요한 자료들이에요. 저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재밌는 거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권난동 그 다음에 애들 지금 갔다 왔죠. 박근혜를 보고 왔더라고. 그게 뭔가 했어요. 난동이랑 영세랑 애들이 박근혜를 예방하고 왔어. 얘네들이 미쳤나 했죠. 제가 아니나 다를까 이거 딴 거 아닙니다. 오늘 박근혜가 그 국힘당의 지도부들이 자기 어떤 그 관저에 찾아오니까 윤석열이가 감옥에 있는 게 마음이 무겁다. 여당 단합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요. 지지층 결집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선거를 지지층 결집 속에 사실상 박근혜를 중심으로 TK 지역의 지지층을 결집하고 그저께는 이명박이 사기꾼 만났죠. 사기꾼 이명박에 의해서 박근혜까지 만났죠. 근데 박근혜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당대표가 너무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하면 안 된다. 이거 한동훈 저격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뜬금없이 박근혜가 뭘 알아? 지가 8푼이가 7푼이가 박근혜가 뜬금없이 당대표가 소신이 너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것은 한동훈이를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건데 여기에서는 그럼 뭐가 포석되어 있는 거냐면 국힘당 대선 경선에서 한동훈은 TK에서 지지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자리가 너무 웃긴 게 난동이가 여러분들 여기에 박근혜 탄핵 이후에 처음 갔어요.
권난동이가 박근혜 탄핵 이후에 여기 처음 갔는데 왜 권난동이가 박근혜에게 사과를 했냐? 난동이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박근혜 탄핵 당할 때 탄핵 소추 위원장이었어요, 국회. 지가 탄핵한 거야. 아시겠죠? 난동이가 그 당시에 박근혜 탄핵할 때 법사위원장이라서 지가 국회 탄핵 위원장이었어. 요거 요 사진 봐봐. 난동이, 유영아, 그쵸? 유영아. 이 새끼 신동욱 조선 TV조선 앵커, 여기 조작의 달인 권영세, 뭐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난동이가 여기서 왜 사과를 했나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난동이가 옛날에 박근혜 탄핵 소추했어요. 국회 그 위원장으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웃긴 거 뭐냐, 저는 여러분들 국힘당은 진짜 아무리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요, 우리가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쵸? 경험 많은 사람들 참 배울 게 많다 이런 얘기하는데, 야, 배울 게 없어갖고 탄핵된 거를 배우냐? 응? 박근혜 찾아가갖고 고작 배운다는 게 탄핵 당하신 경험이 어떠십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야? 이명박이 찾아가서는 사기치다가 구속당하신 경험은 어떠십니까? 그거 배우는 거냐? 한심해. 아니 무슨 고작 생각해낸 게 이명박근혜 찾아가갖고 지지층 결집한다. 아니 그렇잖아요? 탄핵 경험이 무슨 큰 경험이냐? 그러잖아요. 무슨 탄핵 경험이 그렇게 큰 경험이라고 박근혜를 찾아가갖고. 아이고 진짜 한심들해. 진짜 이것들 하는 짓 보면 아유 진짜 웃겨갖고 난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지금 명태균 특검법이 여러분들 정부가 이제 접수를 했어요. 국회에서 통과됐잖아요. 3월 15일이 거부권 시한이에요. 근데 누가 봐도 윤석열의 탄핵은 제가 오늘 방송에도 얘기했잖아, 빠르면 7일이에요. 제가 좀 취재를 법조 이쪽에다가 취재를 주말에 좀 했더니 7일날 나올 가능성도 있대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헌재가 지금 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 하지 일주일씩 연장해서 헌재가 얻을 이익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거는 예외 경우, 빠르면 3월 7일이고 대체로 3월 10일에서 14일 사이에 나온다가 중론인데, 지금 헌재 재판관들이 너무 괴로워하고 있대요. 그 어떤 대한민국의 좀비 극우들이 문영배 소장 앞에서 난리를 치고, 이런 것들이 헌재 재판소의 어떤 재판관들끼리는 서로 걱정해주는 사이잖아. 우리가 겉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은 진보 판사, 이 사람은 보수 판사, 이 사람은 중도 판사, 우리끼리가 이렇게 세 명을 여러분들 구분하지만 그 안에서는 그냥 서로 존중되는 재판관님들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겉에서 볼 때는 누구는 진보 판사, 보수 판사, 중도 판사 하지만 자기네들 9명은 그 조직의 구성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걱정하고 서로 그런 동료들이잖아. 그래서 지금 그 빠르면 3월 7일, 왜냐면 빨리 조기 매듭시켜야지 찬반 집회가 없어지잖아. 그치? 빨리 조기 매듭을 해야지 찬성이니 반대니 국민적 혼란이 일주일이라도 덜 갈 수 있잖아. 그쵸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헌재가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 날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거 헌재 재판의 날짜는요 3일 전에 정해지는 거 알고 있죠? 그쵸? 3일 전에 정해지는 거 알고 있죠? 3일 전에는 며칠 날 선고한다라고 통보를 합니다. 국회 측과 변호인 측에. 그래서 만약에 금요일 날 3월 7일 날 선고를 하게 되면 수요일 날 얘기를 해줘요. 이게 3일 전에 알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3월 10 만약에 1일 날 한다 그러면 3일 전에 며칠 날 헌재에서 우리가 3일 전에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3일 안에 해주는 거니까 박근혜는 2일 날 해줬다라고 하는데 3일 전에는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갑자기 정해지는 게 아니라 만약에 3월 7일 날 헌재 탄핵 심판 선고가 있다 그러면 이번 주 수요일 정도에는 알려줄 수 있다. 한번 지켜봅시다. 예.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빠르면 3월 7일이고 아무리 늦어도 10일에서 14일 날 이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마은혁 재판관을 지금 최상목이가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뭐 마은혁 재판관은 사실상 이제는 윤석열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이제 중요 변수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해서 뭐 갱신 절차를 거치면 더 시간이 딜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알아보니까요 마은혁 재판관님이 거부를 할 수 있대요. 마은혁 재판관은 거부를 할 수 있대요. 내가 이 탄핵 심판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만약에 참여를 하라고 건의를 해도 아니다, 내가 괜히 이거 참여해갖고 갱신돼갖고 느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번 심판에 참여 안 하겠다라고 하면 본인이 강제 조항이 없대요. 본인이 이번 탄핵 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미 변론도 다 끝났기 때문에 나는 빠지겠다라고 하면 8명이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벌써 헌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검사 탄핵이나 중앙지검장 그리고 개덕수 요번 주에나 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한덕수, 죄송합니다, 제가 개총수다 보니까 개덕수라고 얘기했죠. 한덕수 어떤 탄핵 심판이나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은 헌재의 구인 체제가 정상적인 체제잖아요. 이 구인 체제는 빨리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헌재가 벌써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결정문을 쓴 지가 5일이 지났는데 최상목이 아직도 지금 임명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최상목이가 왜 아직도 임명 안 하냐면 여야가 합의가 우선이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어떻게 여야 합의가 헌법보다 위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냥 이거는, 그러면 최상목이는 왜 임명을 안 하냐? 국힘당 애들이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면 국힘당 애들이 지금 계엄 당일날 국무회의에 누가 참석했고 누가 어떤 발언을 했고 얘네들이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 최상목이는 이 문건에 국힘당에 제가 보면 인질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상목이는 왜 버티냐? 민주당이 현재 최상목이를 탄핵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어요. 솔직히 지금 이제 조기 대선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지금 민주당이 최상목을 탄핵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굉장히 민주당이 그러면 국정 혼란이니 뭐니 여론의 문매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최상목을 탄핵을 못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이냐 아니냐가 윤석열 탄핵에 영향은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나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최상목의 이런 발언은 궤변이다. 헌법보다 여야 합의가 우선일 수 없다.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헌법기구 중에 최상위에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혹시나 뭐 5대3이 나오면 어떡해요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희망 고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나 나나 헌법재판관 같이 디테일하게 법률적 지식은 없지만 이거는 너무나 명백한 윤석열 계엄 선포 사유로, 여러분들 지네가 말한 자체가 전부 탄핵 사유예요. 윤석열이가 계엄 선포 왜 했다고 얘기했죠? 민주당이 반국가 세력이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서 탄핵을 계엄령을 내렸다. 그래서 그건 잠깐 계엄령을 내렸기 때문에 계몽령이다, 이런 개소리를 했죠. 윤석열 계엄 선포 사유가 민주당 때문이라고, 그리고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한민국 계엄 선포 사유에 민주당 때문이다 이런 사유는 그 어디에도 찾아봐도 없죠.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상 거의 어떤 뭐 간판 없는 변호사가 다 됐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전 세계에서 헌법을 가장 잘하는 국민들이 된 것 같아요. 헌재가 어떤 일을 하고 대법원이 어떤 일을 하고 지법이 어떤 일을 하고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계엄령은요 전쟁이나 내란 어떤 중요 내란에 준하는 상황에 버금가는 상황이 있을 때 계엄령 선포가 돼 있지, 민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다라고 해서 절대 계엄 사유가 안 됩니다. 두 번째, 국회 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이건 너무너무 명백한 거죠. 국회 여러분들 이거는 1980년대 계엄 포고령이에요. 우리는 87 헌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저것들이 멍청한 게 전두환의 포고령을 거의 베껴왔잖아. 그쵸? 80년대 5월에 포고령을 전두환이 계엄령을 거의 베껴왔는데 그때는 지금 우리가 쓰는 87헌법 체제가 아니었잖아요. 지금 87헌법에는 그 어떤 전쟁 중에도 국회는 열려 있어야 되고 계엄 해제권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국회 활동을 금한다는 말 자체가 위법이에요. 근데 포고령에 국회 활동을 금한다라는 말이 명백하게 문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만 생각해도 우리도 이렇게 명백한 탄핵 사유를 알고 있는데 딴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럼 윤석열을 왜 파면해야 되냐? 딴 거 없어요. 저는 뭐 민주주의의 회복, 그 다음에 무너진 대한민국의 법치,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국익을 위해서도 파면을 해야 된다, 이런 말들 다 동의합니다. 근데 저는 실질적으로 윤석열을 빨리 파면해야 되는 이유 중에 뭐냐면 경제입니다. 경제. 지금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거의 3년 가까이 지가 정치를 하고 나라의 대통령 놀이를 하면서 했다는 짓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자영업자 줄도산, 대한민국 재정 악화, 경제 성장이 미국보다도 뒤지고 일본보다도 뒤지는 이런 88 올림픽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런 잘못된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인간이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진짜 IMF 때보다 더 힘들다는 분들이 자영업자분들 피부로 느끼시죠. 왜 그러냐면요, 정부가 제대로 정부의 역할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의 그 많은 국민들 세금 걷어다가 지네 대통령실 골프장 짓고 야구장 짓고 사우나 짓고 그 지랄 떠는 지네 쓰는 돈만 예비비 확보하는데 주력하다 보니까 정부의 경제적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요, 재정의 역할이에요. 그 재정의 역할이라는 게 경제가 어려우니까 차라리 국가가 빚을 지더라도 내수를 활성화시키면서 국가의 재정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는 계속 어떤 기조가 있었죠? 건전재정. 주둥이로만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국가가 재정적 어떤 역할을 하면서 풀지를 않고 사실상 세수는 펑크라고, 그러니까 재정 운용도 못했어요. 세금이라도 제대로 걷어갖고 뭐 운영을 하고 그러는데, 지네가 대규모 감세로 함으로써 국가의 세금이 확 줄어버리니까 재정 풀 여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있는 예산도 쓰지 않았어요. 있는 예산도 쓰지 않다 보니까 있는 예산 안 쓰고 남기고, 그나마 부족한 세수는 다른 기금에 있던 막 연기금 끌어다가 다른데 그 기금 끌어다가 그런 기금 끌어다가 땜빵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세수가 결손되면요, 지방정부에게 가야 될 세금이,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아직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지 완벽하게 분리가 돼 있지 않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내려야 될 교부금이라고 하잖아요. 재정 이런 것들이 중단시켜 가면서 지급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수도권보다 지방의 어떤 재정 자립도가 훨씬 낮잖아요. 지금 지방 더 힘들죠. 그렇죠?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데 어떤 지방 자립도가 높고 중앙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세금을 투하하는 것보다 진짜 다른 지방 자립도가 낮은 지방들에게 돌아가야 될 세금들을 감세를 하고 예산을 안 줌으로써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아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을 해야 되는 게, 이 무너진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세우고 외교도 다시 복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분들 가장 열받았던 게 뭐냐면 험중정서 자극하는 거. 미친놈이에요 여러분들. 험중정서 자극하는 거. 다른 나라들은 중국과 잘 지내보려고 애쓰고 그러는데,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넘버원, 넘버투, 넘버원이랑 넘버투랑 잘 지내면 이득 보는 거는 그 밑에 경제 어떤 규모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미국의 바지가랑이나 잡으면서 미국에 의존하고 이런 지랄을 하다 보니까 넘버투랑 사실상 험중정서를 일으키면서 중국에게 우리나라가 항상 최고의,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요, 우리가 중국과 무역 흑자가 어마어마한 무역 흑자를 받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무역 적자 보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이 바보예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미국 다음에 가장 중요한 나라가 중국이야, 이 바보들아. 인구가 결국은 그 나라의 경제 성장과 깡패야. 우리나라에서 삼성의 냉장고, 삼성의 휴대폰, LG의 TV를 다 팔아봐야 5천만 대야. 중국은 10분의 1만, 중국 인구의 10분의 1만 삼성 휴대폰을 사고 LG의 TV를 사면 1억 8천만 대가 팔리는 거야. 이 답답한 인간들아, 안 그래요? 인구가 깡패예요. 18억 중에서 10%가 10% 중국 시장을 10%만 점유를 해도 1억 8천만 명이에요.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나라입니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여러분들 미국 우선주의, 저는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지금 우리나라 윤석열은 미국이 우리나라의 안보도 지켜주고 우리나라의 경제도 살려주고 뭐 다 할 거라는 착각을 했죠. 저는 어제 도람프랑 젤렌스키랑 회담하는 거 여러분들 보신 분 있어요? 이거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나 대한민국의 수구 세력들이 니들 반성해야 돼. 여태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지속시킨 거는 미국의 지원이었죠. 그렇죠? 젤렌스키 개무신 당하는 거 봤죠? 우크라이나와 여러분들 미국은요, 바이든 정부까지만 해도 완벽한 우방과 어떤 동맹국가였죠. 어제 저는 트럼프가 뭐라고 했는지 보신 분 있어요? 응?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해달라 라고 얘기하니까 트럼프 뭐라 그랬어요? No. 싫어. 그래놓고 오히려 러시아를 두드느라고, 그 다음에 젤렌스키한테 너의 책임도 크다. 그 다음에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은 지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사퇴하라. 너 사퇴하라. 이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미국은요, 여태까지 좀 여러분들에게 좀 크게 보면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은 스스로 전 세계의 경찰 노릇을 했죠. 경찰 노릇을 하면서 전 세계의 달러 패권으로 전 세계의 어떤 그 지배권을 강화를 했죠. 그러면서 미국이 어마어마한 부채를 감당을 하면서도 전 세계의 패권, 그렇죠? 을 누려왔어요. 그러면서 국제 질서를 미국의 국제 질서로 사실상 만들었죠. 근데 도람프는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패권국가 지위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응? 왜 우리가 우리 돈 써가면서, 우리가 왜 빚지면서
우리가 왜 마이너스 패권 우리가 경찰 노릇을 하냐? 니네 나라는 니네가 알아서 지키고 우리나라한테 지켜달라고 하려면 그만큼 비용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여태까지 한미동맹은 굳건하다. 한미동맹은 절대시했던 여태까지나 우리나라의 외교 방식이 트럼프에게 설마 우리나라에게는 안 그러겠지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가 한국을 제껴놓고 오히려 북한과 더 잘 지내서 북한에다가 골프장을 짓고 북한에다가 대규모 관광단지를 짓고 미국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응?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의 경제력이나 대한민국이 도움이 되고 중국을 견제하고 그러는 걸로 미국이 이용을 해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국 견제를 사실상 하는데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잘 봐요. 이거 굉장히 제가 생각을 번뜩한 게 이게 위험하겠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진짜 중국을 다이렉트로 견제하는 거는 미국이 오히려 북한과 잘 지내는 거야. 그쵸? 우리나라랑 잘 지내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거는 한 다리 건너뛰는 거잖아. 대한민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을 적당히 견제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거는 한 다리 건너뛰어서 견제하지만 미국이 북한과 더 친밀하게 지나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국이 북한을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게 더 쉽잖아. 응? 근데 이게 여러분들 그간에 한미동맹만 최선이고 한미동맹을 절대시했던 우리나라의 외교나 지금 우리나라 이제 국제 정세의 지각 변동 대처할 능력이 없어요. 보면 이렇게 전쟁도 자기네 나라의 전쟁같이 거의 지원을 아낌없이 해줬던 미국이 한순간에 돌아선다는 것을 보고 이런 젤렌스키 미국이 계속 어마어마한 미국의 세금이 튀어대고 있는 쏟아붓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원인을 젤렌스키로 잡고 너 사퇴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음모론 얘기 안 하면 지금 여러분들 제가 어제 미국 얘기하니까 좀 이어서 얘기할게요. 도널드 트럼프가 이례적인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얘기를 해요. 귀담아서 좀 들어보세요.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은 5가지 암호화폐를 콕 집어서 비축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비축. 그래갖고 지금 막 폭등을 했어요. 이 언급된 비트코인이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카르타노 이런 비트코인 원래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카다리오 5개를 비축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천정부지를 지금 막 쏟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은 왜 비트코인을 옹호를 할까요? 이거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미국은 왜 비트코인을 이렇게 비축한다 그러고 비트코인을 띄워줄까요? 이거는요, 미국은요 달러 이외의 그 어떤 화폐도 인정하지 않는 나라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미국은 달러 패권 외에는 절대 그 어떤 화폐도 인정하지 않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왜 비트코인을 이렇게 비축한다 이렇게 얘기했냐? 맞습니다. 이건 어디까지 음모론인데 이거는 제가 보면 맞아요. 미국은 엄청난 비트코인을 비축한 다음에 미국이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눈치챈 사람들은 나중에 비트코인은 휴지 조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미국이 도저히 이 엄청난 몇백억 불에 대한 몇 조 달러가 되는 이 재정 적자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이 보이지 않는 이 비트코인으로 엄청난 비축을 했다가 나중에 빵 하면서 미국의 재정 적자를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같이 올라갈 때야 뭐 승선하는 건 좋은데 이 비트코인은 제가 보면 이거는 결국은 나중에 사기예요. 근데 그 장사꾼 도란프가 비트코인을 꼭 집어서 얘기한 것은 결국은 비트코인 주가 띄우겠다는 거죠.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왜 굳이 미국이 전 세계 패권 국가인 미국이 콕 집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카르나도 왜 이걸 꼭 집어줬겠어? 자기네들이 이걸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주가 뜨라고 얘기한 겁니다. 조심하세요. 이쪽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대통령이 주가 조작은 못하더라도 비트코인은 미국이 절대 미국은 다른 화폐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예요. 하여튼 저는 100% 비트코인 갖고 나중에 재정 적자 빚 청산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 좀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국힘당은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주제는요 2가지예요. 첫째 뭐가 있냐, 윤석열 정부의 탄생, 거기에 사실상 김건희 정권이죠. 우리는 대통령을 뽑은 게 아니라 용산은 범죄단체의 구성 핵심적인 조직이었다.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정치를 해달라고 국민들이 윤석열을 뽑았는데 사실상 윤석열 정부, 김건희 정부 3년 동안 범죄단체의 구성이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만 봐도 용산 자체가 범죄의 소굴이었어. 그쵸? 용산이 범죄의 소굴이었다라고 하면 대통령실과 용산 자체가 범죄단체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번에 리얼미터 조사나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서 한국갤럽 조사나 아마 국힘당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제가 오늘 국힘 겉으로는 지지층 결집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보수는 지금 내전 중이에요. 여러분들 막 이번에 3.1절 날 누가 더 많이 모였냐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막 저쪽 결집이 막 심각하다, 막 더 많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선거는요 유권자가 거의 이재명 당대표 거의 한 4천만 표 되잖아요. 지난번에 이재명 당대표께서 1600만 표 이상을 얻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그 광화문 광장에 많이 나와야 10만이에요. 그쵸? 1600만 분의 10만 명이, 그러면 나머지 유권자들은요, 이재명 당대표 1600만 표 있고 저 윤석열이도 1600 몇십만 표 얻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윤석열을 찍은 1600만 명 이상, 이재명 당대표를 찍은 1600만 명 이상인데 광화문 나와갖고 윤석열 반대하고 난리를 치는 그 10만 명 때문에 나머지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본인이 중도라고, 정치 성향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요, 저는 중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50%예요. 진짜로요. 지금 여러분들의 정치 성향은 어떠세요? 라고 전화를 하면요, 한 양쪽 진영 한 30%씩 20몇 프로는 저는 진보입니다, 보수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도 자기는 중도 보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국힘당도 온건 보수 중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서 지금 그만큼 자기의 정치가 이렇게 대결 국면으로 가고 이분법적으로 누가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어떤 대결 구도로 가면요 중도가 늘어나요. 자기의 정치 성향을 너무나 극단적인 양 진영의 어떤 싸움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건 극단적인 양 진영이 아니죠. 그거는 물타기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극단적인 겁니까?
윤석열 탄핵하라는 것은 윤석열 탄핵의 찬성 여론은 80%였어요. 이건 양극단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탄핵을 반대하는 겁니다. 당연한 탄핵을 말도 안 되게 반대하는 대한민국의 고작 다 전국에서 모아야 개신교와 일베 새끼들 다 때려 모아봐야 10만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가 많이 모였냐 이거 아무 상관없는 거다. 지금 저쪽에서 난리를 피면 필수록 지금 정권 교체의 여론이 훨씬 높아지고 있고 중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정권 교체해야 된다라는 여론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정권 교체로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국힘당이 이 정도 되면 선긋기 할 때도 됐는데 오히려 계속 어떤 저 극우들이 전면에 나서서 저것들에게 끌려가는 것들을 보면서 국힘당 안에서의 온건 보수도 여러분들 존재하는 것이고 국힘당 중도 중에서도 국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탄핵은 찬성이고 쿠데타는 잘못됐다라고 분명한 그 사람들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극우 세력들의 선동에 어떤 국힘당이 지금 빠진 건데 지지율도 같이 빠져요.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거 어제 잠깐 얘기한 거를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 언제부터 그 아스팔트 투쟁은 진보 정치의 상징적인 거였죠. 응? 잘 생각해봐요. 아스팔트에서 투쟁하고 이런 거는 우리 민주진영의 사실 전유물이었어요. 응? 우리 민주진영의 전유물이었어요. 여러분들 노사의 어떤 어떤 노동조합의 파업 또는 광장에서 민주진영의 어떤 시위 이거는 우리 민주진영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쟤네들도 갑자기 아스팔트로 기어 나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갑니다. 박근혜 때부터예요. 응? 박근혜 탄핵 때부터 저것들이 이제 아스팔트에 기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에. 그건 뭐죠? 대한민국 보수가 위기가 그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쵸? 생각해 보세요. 그 전까지는 지네들은 늘 권력을 다지고 있고 대한민국이 자기네 나라 검찰, 경찰, 선관위, 국정원 모든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있고 재벌할 것 없이 그냥 대한민국은 반민족 세력들의 나라였기 때문에 위기감을 느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스팔트에 나갈 필요가 없죠. 오히려 아스팔트에서 투쟁하는 사람들을 진압하고 탄압하는 게 그들의 주요 임무였죠. 왜 그러면 저들이 갑자기 아스팔트의 정치로 뛰어들었나? 바로 박근혜의 등장과 박근혜의 탄핵과 함께 대한민국 보수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그럼 결국은 박근혜 탄핵 그리고 보수의 민낯 이런 것들은 뭐냐면요. 대한민국 너무너무 편하게 권력을 쟁취했던 북풍놀이 그 다음에 어떤 분열 남과 북의 문제 동과 서의 문제를 사실상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면서 손쉽게 권력을 잡던 애들이 이제는 2016년 박근혜 탄핵 이후에는 그런 북풍몰이나 어떤 그 갈라치기들이 제대로 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등장한 게 중국 험중 정서예요. 험중 정서.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요번에도 여러분들 3.1절 날 그 서찬호 국민의힘의 서찬호 의원이 헌재를 처부수자 김정현지도 옥중에서 헌재를 뭐 박살내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거는 헌재를 때려부시자 뭐 이런 얘기들 해요. 어제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 극우들을 좀 보셔요. 여태까지 대한민국 극우는 존재했습니다. 근데 극우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저는 반인격적인 인간들이라고 생각해요. 반인격적인 인간들. 이 극우들이 존재해 있다가 제가 왜 박근혜 때부터 이제 극우들이 수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냐면요. 얘네들이 이제 박근혜 탄핵 반대와 함께 광장에 나서면서
그때 만들어지는 정당들이 뭐냐면 우리공산당이나 정광훈의 자유통일당. 그 전까지는 어떤 이런 극우의 형태를 띤 정당은 없었죠, 우리나라에.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 수면 아래에 감춰있던 이런 극우 세력들이 박근혜 탄핵 반대와 함께 전면에 나서면서 정당화 시켰던 거예요, 처음에.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민주주의가 역사적으로 오래된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 이런 나라들은요, 진짜 극우 정당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정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명확해요. 그쵸?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극우들이 있죠. 그런 극우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 러스크벨트의 노동자들, 불만이 많은. 근데 그러니까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민주주의의 역사가 오래된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는 명확한 극우 정당이 있고 그 극우 정당을 지지하는 분명한 세력들이 있다. 그거에 반해서 우리나라, 터키, 러시아나 뭐 이런 신흥 뭐 이제 사회주의를 포기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짧죠. 우리는 87 항쟁 이후에 사실 우리 민주주의 해봐야 이제 40몇 년?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도 맞잖아요. 그전에는 쿠데타, 박정희의 이승만의 12년, 박정희의 18년, 전두환의 7년. 고작 우리는 뭐 노태우도 사실 군사정부잖아요. 그러니까 문민정부라고 해봐야 김영삼 대통령 1992년에 대통령 당선됐던 93년에 대통령 당선됐던 김영삼 정부 때라고 하면 이제 고작 한 30여 년 좀 지났잖아요. 민주주의 역사가 사실 짧아요. 민주주의 역사가 독재 해방 이후의 독재의 역사보다 짧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여러분들 극우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극우들의 특징은요, 민주주의는 선봉하지 않아요. 신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생각할 때 민주주의가 최선의 정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야. 이제 알아두시겠죠? 얘네들은 박정희를 그리워하고 이승만을 그리워한다는 건 독재자들을 그리워한다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늘 이승만, 박정희 막 찬양하잖아. 이승만, 박정희를 민주주의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들은, 극우라고 하는 인간들은 왜 이승만, 박정희를 신봉하냐? 얘네들은 지네가 자유민주주의 하면서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민주주의가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부지방 법원의 법원도 때려부시는 겁니다. 정상적인 보수는 법치를 준수하고 온건한 개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제 말 이해가 가세요? 오히려 보수 극우 성향을 갖고 있는 애들이 민주주의 파괴하는 것을 오히려 너무너무 당연시하고 민주주의에서 어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그 민주주의가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의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어떤 외국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한민국의 극우들은 권위주의의 향수가 더 있는 놈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독재를 오히려 찬양하고 미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그립다라고 하고 윤석열의 이런 잘못된 내란과 계엄령 이런 독재 정치를 하는 것들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들어보니까 맞죠? 응? 얘네들은 민주주의의 어떤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쟁취하는 것보다는 권위주의의 어떤 독재적인 정치에 더 본인들이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면 더 민주주의와 융합될 수 없는 게 우리나라의 이상적인 극우의 현상이에요.
민주주의가 짧은 나라의 어떤 이런 구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가끔 이런 얘기 듣죠. 왜 그 가난한 자들이 국힘당을 지지하냐. 그렇죠?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겉으로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하지만 국힘당이 존재하는 국힘당이 대한민국의 양당의 축으로 있는 이런 나라는요. 언제든지 민주주의가 파괴될 수 있는 나라죠. 제 말 설득력이 있죠. 우리는 겉으로는 볼 때는 민주주의 국가예요. 근데 그 이면을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두환의 독재의 후손들이 아직도 국민의당의 핵심적인 지지층들이고 정치인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결국은 이번에 사고 친 거예요. 그쵸? 우리는 겉으로는 완벽한 민주주의 같았지만 우리는 사실상 불안한 민주주의를 갖고 있었던 거죠. 국힘당 전두환의 후세들, 독재를 찬양하던 새끼들이 대한민국 권력의 양대 산맥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놈들은 바로 이런 윤석열 같은 내란 계엄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다분한 위험성을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우연히 윤석열이라서 저는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국힘당이 대한민국에서 없어지지 않으면요. 윤석열 내란은 우리가 이번에 탄핵으로 진압할 수 있겠지만 제2의 윤석열, 제3의 윤석열, 더한 윤석열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치적으로 무럭무럭 커가고 있는 새끼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어제도 제가 잠시 음방하다 얘기했지만 우리는 윤석열보다 더 최악인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박근혜만 탄핵시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이런 수구 기득권 세력들이 이 땅에 정치적으로 발붙일 곳이 없을 것이다 라는 우리는 상상을 했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이런 천하의 이런 막대먹은 인간이 나올지는 아무도 상상 못했어요. 제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의 구구정당 하면 우리공산당, 그 다음에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자유통일당 이런 정당이 박근혜 탄핵 이후에 그나마 정당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말은 정당이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지를 안 해주죠. 거의 지지율이 없다라고 봐도 되잖아요. 비례의석 한 석도 얻지 못하는 그런 어떤 득표율이 굉장히 낮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박근혜 탄핵을 시작으로 구구라는 인간들이 수면을 나타냈으면 윤석열 탄핵과 동시에 얘네들이 이제 전면에 등장한 거죠. 그럼 왜 전면에 등장했냐? 박근혜가 위기 때 그들이 그나마 음지했다가 양지로 나왔던 꼴이 됐고 윤석열 탄핵 때는 이런 양지에서 나름 구구라고 얘기하면서 활동했던 인간들이 국힘당이 약한 틈을 타서 즉 윤석열 탄핵 이후에 국힘당이 코너에 몰리니까 거기에 올라탄 거예요. 한마디로 거의 지금 국힘당 안에서 정광훈 세력들이나 이런 구구 세력들이 없으면 당이 사실상 분당과 아니면 분열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 구구들의 그 틈을 타고 국힘당에 올라탄 거예요.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어떤 극우 정당이 탄생을 한 게 아니라 국힘당이 위기에 처하고 코너에 몰리니까 이때다 싶어서 극우 세력들이 국힘당에 올라타다 보니까 그 국힘당 안에 있는 극우 성향의 의원들이 동조를 하면서 지금 극우와 보수가 중간지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우리나라의 뭐 어떤 여태까지 뭐 극우라고 하면 뭐 일베나 뭐 일부 개신교들 근본주의 개신교들 이런 애들이나 아니면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 이런 애들만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동안 그런 소수 정당 극우 정당이라고 표현했던 애들이 걔네들이 이번에 국힘당을 사실상 접수를 해버린 거죠. 그 지금 정광훈이나 지금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그구들 아니면 국힘당은 지금 사실 동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윤석열이라는 어떤 이 희대의 사이코패스 같은 이런 내란 계엄을 일으켰던 자가 어마어마한 사고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글 수 있는 것은 그구들이 국힘당의 이제 중심 세력으로
그리고 국힘당이 어떤 경선 후보나 당내 선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올라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원래 다른 나라들은 구구 정당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름만 있는 구구 정당이라고 얘기했지 이놈들이 이제 국힘당에 올라타는 형식으로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얘네들은 왜 이렇게 중도가 이탈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이번에 국힘당은 구구들과 손절을 못하냐? 아마 쟤네들의 대선 전략이 눈에 보이죠. 쟤네들은 이제 반민주당, 반 이재명 세력은 모두 모여라.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자유통일당, 우리공산당을 자유통일당이나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TK를 중심으로 한 박근혜의 어떤 태극기, 그 다음에 구구, 일베 이런 애들의 집합체죠. 이런 애들과 국민의힘이 저는 아마 지네끼리는 연합 보수 전선을 펼칠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쵸? 얘네들이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조원진이가 따로 우리공화당의 후보로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했죠. 이번에 얘네들이 구구에 손잡은 거는요, 대한민국의 보수의 스펙트럼을 구구까지 확대한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태까지 대한민국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거를 할 때는 오히려 극우를 단절시켜서 중도를 끌어들이는 방법을 썼지만, 이번에는 윤석열이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다 보니까 중도가 돌아서는 바람에 보수의 스펙트럼을 극우까지 넓혀버린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세요? 보수의 스펙트럼이 극우까지는 가지 않았었는데 이번은 보수의 스펙트럼을 극우까지 넓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거예요, 얘네가. 그래서 과거엔 여러분들 국힘당 안에서도 이 극우들은 비주류였단 말이야. 그쵸? 여러분들이 봐도 국힘당이 아무리 막 나가도 극우들과는 손절하고 부정선거론자들이랑은 손절을 했죠. 그래서 황교안이가 잠시 정치권에서 강제 은퇴당했었잖아. 근데 왜 지금 황교안이가 다시 눈에 보일까요? 스펙트럼을 넓힌 거야. 여태까지 국힘당도 아무리 막 나가도 극우랑은 손절했거든. 그래서 극우들의 어떤 그 부정선거론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경계하면서 황교안이는 사실 퇴출당하듯이 정치권에서 물러났는데 황교안이가 등장하잖아. 이거 뭐죠? 극우도 같이 이번에 선거에 가겠다는 거야. 그만큼 코너에 몰리고 썩은 동아줄인지도 모르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이야 윤석열이가 아직 탄핵 직전이기 때문에 극우들이 오히려 국힘당에 올라타서 그러지만, 국힘당이 여기서 이제 과연 윤석열 탄핵 이후에 저 극우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예요. 뭐냐? 반 정도는 벗어나려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겠지만 반은 못 벗어납니다. 이번에는 그냥 쟤네들은 극우와 그러니까 보수의 스펙트럼을 넓혀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가 중도를 파고들었거든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제가 전반적인 지금 선거판이나 정치 흐름을 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중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보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나도 보수다, 난 중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수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냐면요, 정말 젠틀한 보수도 있어요, 조용한 보수도 있어요. 그쵸? 우리나라에는 정말 조용한 중도, 젠틀한 보수, 온건 보수, 온건 중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진보도 마찬가지죠. 강경 진보, 중도 진보, 그냥 진보. 모든 정치 환경은 우측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더 우파에서도 중간으로 오는 사람이 있고,
민주당 같이 중도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도 왼쪽으로 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이재명 당대표의 중도 보수 선언은 진보 정치의 스펙트럼을 넓힌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국힘당이 보수 정치를 좌클릭을 해야지 정권을 잡는 거야. 대선은 보수는 좌클릭을 할 때 정권을 잡는 거 유리한 거고, 진보로 우클릭을 할 때 유리한 거예요. 왜? 정치 스펙트럼을 어느 쪽이 넓히냐. 근데 이번에 희한하지. 민주당과 국힘당이 이렇게 있는데 예전에는 서로 크로스를 하면서 보수는 진보 정치, 진보는 보수 정치를 하면서 계속 서로 대선 때만큼은 이런 식으로 서로 외연 확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은 어떻게 됐냐. 이게 민주당이고 이거 국힘당은, 국힘당이 일로 와야 되는데 국힘당이 절로 가버렸어요. 그쵸? 이렇게 하면 쉽죠. 국힘당 대선 때만큼은 서로 크로스하면서 넘나들어. 박근혜도 경제민주화를 얘기했잖아. 박근혜도 보수라고 하면서 경제민주라고 하면서 경제정치권 좌클릭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국힘당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방향성을 잃어버려갖고 보수에서 극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민주당이 여기 있다가 어떻게 돼? 예전엔 요만큼 전진하기도 힘들었는데 밀어버린 거예요. 그쵸? 옛날에는 민주당 하면 진보여갖고 중도 개혁이라는 얘기를 썼죠. 옛날에는 민주가 보수라는 말을 못 썼어요. 중도 개혁 정치라고 했습니다. 중도 개혁 정치라고 하면서 국힘당과 맞설 때 중도 개혁이라고 하면서 요만큼 밀어붙이는데도 포퓰리즘이니 뭐니 난리가 났었어. 근데 얘네들이 막고 있으니까, 지네가 보수라고 막고 있으니까. 근데 이놈들이 보수를 포기하고 도망간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만큼 밀어버린 거죠. 그럼 민주당 스펙트럼은 왼쪽부터 중도 보수까지 확장력이 생겼고, 국힘당은 보수라고 참칭했었는데 보수에서 극으로 밀려나 버린 거죠. 그러면 누가 봐도 선거는, 제가 여러분들 늘 선거는 구도 싸움이라고 했죠. 구도상으로 민주당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특히 국힘당이, 제가 오늘 방송에서 뭐라 해서 지금 내전 중이라고 얘기했죠. 내전 중이라고 얘기했잖아. 왜 내전 중이냐?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온건 진보, 조용한 보수, 중도,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예요? 즉 국민의힘을 지금 떠나서 윤석열 탄핵하고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온건 보수, 중도 보수,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국힘당이 보수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자기는 민주당은 그래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나마 국힘당을 찍어주거나 국힘당에게 어떤 표를 행사했던 사람들은, 이제는, 과거에는 그나마 민주당이 진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보수이기 때문에 이 정당을 선택했지만, 이제는 보수가 사실상 극우와 보수와 막 찢어지다 보니까 국힘당 자체가 보수 전체를 대변하지를 못해요. 듣고 보니까 그러잖아. 국힘당이 지금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을 전체를 대변합니까? 못하죠. 응? 계엄은 잘못됐고 탄핵은 인용돼야 되고 대통령 윤석열은 물러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힘당 지지자야. 조용한 보수, 중도 보수, 건전 보수, 합리적 보수, 이런 사람들은 윤석열 계엄령 잘못됐다, 윤석열 탄핵되는 게 맞다, 정권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응? 그러다 보니까 국힘당은 여기에, 여러분들 봐봐요. 왜 제가 내전이라고 얘기하냐?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내전이라고 볼 수 있는 가장 큰 사건이 뭐냐? 김건희가 조선일보를 폐간한다는 말입니다. 옛날 같으면 이런 말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수의 스피커 역할을 하면서 권력을 유지시켜주고 권력을 지탱시켜주고 상대방 전적을 죽이는데 나팔수 노릇을 하고 언론 권력으로서 사실상 보수의 기둥을 잡으려 했던 조선일보를 김건희가 죽인다고 합니다. 얼마나 분열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얼마나 분열되어 있는지 느끼시잖아. 오죽하면 조선일보가 김건희와 윤석열을 까고 김건희는 조선일보를 죽인다 그러고, 예전에 이러지 않았어요.
조중동이 철저하게 이명박 정부를 보호해주고 거기에 민주당을 철저하게 검찰 권력과 언론 권력으로 눌러버리고 얘네들이 그런 시스템으로 여태까지 대한민국을 지배해왔잖아.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조선일보가 떠들면 검찰이 수사하고 그래서 야당 탄압하고 그래서 북풍론이든 뭐 국정원 동원하고 이러고 걔네들이 정권 쉽게 유지했잖아. 근데 어때요? 보수가 완전 갈기갈기 찢어지다 보니까 온건 보수, 조용한 보수, 합리적 보수 이런 사람들은 다 떠나가면 어떻게 돼요? 지금 사실상 여러분들 국힘당 윤상현이나 권난동이나 이런 사람 나국상이나 이런 애들이 정광훈이랑 손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힘당 지지율 지금 한 10%대밖에 안 나올 거예요. 국힘당 지지율 10%대밖에 안 나오고 윤석열 탄핵 찬성률은 더 높아지겠죠. 근데 지금 윤석열은 가더라도 자기네들이 잡았던 권력은 내려놓기 싫으니까 그구들을 이용해서 윤석열은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지금 당 지도부가 권력을 뺏기기 싫어하는 겁니다. 죽으러 가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은 46% 정도가 자기는 보수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는 국힘당의 극우로 전향을 해버리고 거기에 국민의힘의 극우가 사실상 접수를 하면서 올라탔죠. 그 빈틈을 타갖고 이재명 당대표는 중도 보수를 선언하고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이번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 얘기를 하고 어떤 대통령으로 어떤 그 준비된 대통령의 모습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당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내 통합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김부겸 만나고 김경수 만나고 임종석 만나고 박용진 만나고 김동연 만나면서 사실상 당내 통합의 행보는 끝냈죠. 그럼 이재명 당대표에게 가장 여러분들 지금 남아있는 건 뭘까요? 이재명 당대표에게 남은 마지막 한 가지의 과제는 신뢰성의 회복이에요. 우리야 이재명 당대표 철석같이 믿죠. 근데 워낙 이재명 당대표를 악마화시키고 범죄자 취급을 하는 바람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재명도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행보를 하고 통합 행보를 하고 하는 것들이 신뢰성 회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여기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민주당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낙연, 저는 단언컨대 이번에 이낙연은 국힘당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99%입니다. 이낙연이 지금 행보를 보면요, 이재명 당대표에게 나도 좀 살려줘 라고 여러 번 구애를 했지만 이재명 당대표는 절대 이낙연의 손을 잡을 일이 없어요. 왜?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통합이라고 얘기하면서 김부겸, 김동연, 김경수, 박용진, 임종석 이런 사람들은 적어도 민주당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죠. 이낙연은요, 윤석열보다 이재명 당대표를 더 악마화시켰고 더 싫어하는 놈이에요. 이낙연은 다시는 이제 민주당에 돌아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정치적 역할은 없어요. 지난번에 대선같이 이낙연은 저쪽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은 놈이에요. 그래서 제가 절대 이낙연을 가만두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보세요. 김건희가 조선일보를 폐간시킨다. 얼마나 심각한 보수의 분열 현상입니까? 옛날 같았으면 윤석열 정부 지키려고 얼마나 난리를 치고 했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심층 분석한 게 많은 분들이 주요 심층 분석 조회수가 10만 조회수가 넘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김건희가 조선일보를 폐간한다는 이유는 제가 제일 정확히 아는 거거든요.
지난 대선 때 김건희는 명태균과의 통화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번에 보수가 최대의 의석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망상에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김건희가 이번 선거는 여태까지 보수 진영에서 없었던 최대의 의석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죠? 대통령실에서 그 당시에 민심을 읽고 있지 못하라는 거죠. 그 당시에 조중동은 윤석열, 김건희 선거 앞두고 나대지 마라. 니들 돌아다니지 마라. 이번 총선에서 니들 1도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 김건희나 윤석열은 뭐라고 생각했죠? 우리 때문에 이번에 선거를 이길 것이다 라는 착각에 빠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윤석열이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간담회 할 때 윤석열이가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의석은 많이 줄어들고 날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쟤네들은요 진짜로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대통령이 다니면서 몇 조 원씩 풀고 다니고 자기네들이 국민들 만나고 그러면 총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때 조선일보가 그때부터 이제 김건희랑은 전면전이었던 거예요. 김건희랑 윤석열 나대지 말라고 조선일보가 연일 하루가 멀다 하고 사설에서 한동훈 대표 시절에 한동훈 윤석열을 버려야 산다. 한동훈 윤석열과 차별화만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막 이렇게 계속 조선일보가 연일 그런 주필들이 글을 써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동훈의 차기 리더십감으로 한동훈만한 사람 없다. 이런 식으로 써주니까 어때요? 이제 집권 2년 차고 만 2년도 되지 않은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수 있다 보니까 조선일보가 죽이고 싶은 거죠. 안 그래요? 한동훈을 제2의 후계자로 2년 차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순간 권력은 미래 권력에게 넘어가거든요. 왜 권력자들이 2인자를 선택하지 않냐면요. 어떤 권력자가 2인자를 선택하는 순간 집권 3년차가 지나는 순간 권력은 그 사람 앞에 줄 서는 겁니다. 근데 조중동이 선거에 나대지 말라고 할 때는 윤석열 집권 2년도 안 된 때였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입장에서는 지가 대통령인데 어디서 이것들이 함부로 대통령한테 조용히 있어라, 나대지 마라, 한동훈은 띄워주고 그러냐, 이것들 가만 안 둔다.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김건희 지가 대통령인데 김건희 나대지 말라고 조선일보가 얘기하니까 얼마나 죽이고 싶습니까? 그래서 연일 한동훈 띄워주고 김건희 윤석열 선거 때 얼굴도 내비치 말아라 라고 얘기하니까 조선일보 어디서 저것들이 권력을 지네 마음대로 쥐었다 폈다 하냐라고 하면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가 조선일보 폐관에 모든 걸 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죠. 헌재 처부수자 국힘 서찬호 이런 발언들, 김용현 발언들, 이런 것들은요, 저것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윤석열 탄핵이 되면 이 내란이 종식되나요? 아닙니다. 윤석열 탄핵과 시작으로 조기 대선이 시작되면요, 민주주의에서 이거는 정권을 잡는 순간 내란은 사실상 그때부터 이제 내란 음모는 철저하게 밝혀질 거예요. 우리가 권력을 딱 잡는 순간 모든 권력기관장들부터 해갖고 싹 바뀝니다. 그러면 그동안 숨겨왔던 많은 비밀과 음모들은 내란의 처단은 정권 교체 후에부터 다 조지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리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하고 민주당은 노력을 해도 지금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에 윤석열 날리면 한덕수가 되게 하고, 한덕수 날리면 최상목이가 되게 하고, 최상목 날리면 또 누구예요? 이주호가 기다리고, 이런 순서가 있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은 어느 정도 밝혀질지 몰라도 그 이면에 무시무시하게 본인들이 조작하고 숨기려고 했던 것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경호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권력을 저것들은 지금 아직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압이 안 되잖아요. 검찰총장도 윤석열이 임명한 놈. 그렇죠? 지금 모든 사정기관장이나 권력기관장들 다 윤석열이가 임명한 자들. 뭐 장관 날리면 차관은 뭐 우리 민주진영 사람일까요? 전혀 아니죠. 그나마 차관은 늘 공이었기 때문에 이 윤석열 정부에서 잘 보였기 때문에 차관 난 거거든요. 어? 이런 서천호의 헌재 처분서 이런 발언은요, 정권 교체하면 정당 해산의 중요한 자료입니다. 저는 어제 이 발언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헌재를 처부수자라고 얘기하는 국힘당 의원의 발언은 이거는 법치 파괴거든요. 이건 내란 선동의 반국가적 사안이에요. 대한민국의 공당에 있는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헌법의 최종기관인 헌재를 처부수하고 얘기합니다. 국힘당 우리가 진짜 정권 바뀌고 나서 좋아할 시간이 없습니다. 국힘당 해산 심판 청구와 동시에 이 정당을 공중에 날린 다음에 2026년 지방선거에 108석의 국회의원 선거 재실시해야 돼요. 지역구는 80 몇 석 되겠죠. 정당 해산하면 다 해산당해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는 좀 말할 수 있다. 전 민주당이 진짜 큰 실수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큰 실수를 했냐? 계엄령 날 한동훈이 새끼를 그 국회의사 본관의 본회의장에 들어오게 한 거는 민주당에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에요. 저는 한동훈이가 그 당시에 당대표였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들어온 거가 나중에 국힘당 정당 해산의 중요한 악재가 될 수 있어요. 일부 의원들이 추경호나 이런 일부 원내대표나 다른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내란에 동조했지, 그 당시에 당대표는 한동훈이었고 나는 그 당시에 계엄령 해제에 그리고 계엄령 반대에 어떤 표를 던지기 표는 없었지만 나는 그때 본회의장에 있었다. 당대표는 어떻게 보면 그 정당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그 정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본회의장에 있었다는 게 나중에 정당 해산을 할 내란 선동 정당으로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우리가 각하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오히려 나는 그게 굉장히 저 인간들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것들은 사람 취급해주면 안 돼요. 저것들은 사람 취급해주면 안 돼요. 그러나 이런 증거들, 윤석열이는 국힘당 소속으로서 저는 다행히 이런 것들을 뒤집을 수 있는 게 윤석열이 국힘당 소속이잖아. 그리고 계엄령을 선포한 것도 국힘당의 소속인 대통령이었고, 그렇잖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힘당 소속이었고 그 국힘당 소속의 대통령이 계엄 내란 쿠데타를 친일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렇기 때문에 저 정당을 없애야 되고 뭐 이런 것도 그렇잖아. 국힘당 소속이잖아 저쪽에. 그래서 나중에 저는 딴 거 없이 우리가 윤석열 탄핵은 기정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만 반드시 국힘당 없애지 않으면 섬뜩하지만 제2의 윤석열, 제3의 윤석열은 더한 놈들 지금 줄 서 있잖아. 요즘 아스팔트로 기어 나온 저 국힘 세력들을 보다 보면 우리가 예전에 박근혜보다 더 최악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박근혜, 최순실만큼 이런 쓰레기들은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어때요? 최순실은 양반이잖아. 김건희 여보에 비하면. 그런 것들을 보시면 이런 서천호 의원이 어떤 국힘 때려 부수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네들 나중에 뒷감당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지네들의 어떤 도와 선을 넘는 얘기들을 마구마구 입에서 나온다고 하지만 결국 정권 바뀌면 얘네들의 이런 발언이 하나하나 다 뒷감당이 안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민주당 얘기 좀 할게요. 민주당 요즘 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요, 참 이재명 당대표는 참 정치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 참 굴곡이 많죠. 남들은 저렇게 어렵게 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힘들게 당대표가 되고 너무너무 힘들게 대선 후보가 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재명에게는 이렇게 대통령에 도전하는 자체가 험난하고 딴 사람에 비해서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일까요? 왜 그러냐면요, 이재명 당대표가 쉽게 얘기해서는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왜 이재명은 주류가 아닌가? 이재명 당대표가 주류가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크고 이렇게 정치를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운동 기득권들의 편승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권 출신들은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하지 않아도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은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87년대 전두환 군부 독재에 맞서서 감옥을 갔다 오고 막 이런 정치인의 히스토리가 있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쉽게 누구 얘기하면 뭐 전두환 5.18 계엄령 때 뭐를 하고 굳이 딴 사람들은 정치적 히스토리를 만들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위주로 그 사람들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냥 대선 후보가 되고 그러죠. 근데 이재명 당대표는 왜 그런 거 하느냐? 왜 힘드냐? 당내에서 인정을 안 해주고, 첫째. 그리고 당내에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어떤 대선 후보감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하나하나 깨면서 올라가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깨면서 올라가면서 이재명은 어떤 게 있냐? 보는 사람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마음은 아프지만 정치는요, 특히 선출직 공무원들이나 선출직 선거는요, 결국 누가 뽑습니까? 유권자예요. 그 유권자는 왜 뽑아요? 사람의 마음을 흔들리는 거거든요. 이재명 당대표가 아무것도 권력 없지, 돈 없지, 백 없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하나 그 힘든 그 벽을 무너뜨리면서 올라가는 게, 이재명은 그걸 역사로 쓰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재명은 민주화의 역사나 운동권의 역사는 갖고 있지 않지만 변방의 장수가 비주류가 어떻게 민주당의 주류가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다 본 거예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던 성남의 지자체장이, 기초단체장이 어떻게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되는지를 본인이 하나하나 그거를 다 맞서서 깨가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그 어떤 정치인의 히스토리보다 더 운명적이고 더 극적인 거가 된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께서 민주화 운동의 역사에 이름을 올리신 분이면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당대표를 반민족 행위자들의 후손인, 전두환의 후손인 자들 앞에 그 앞잡이들 검찰에게 잡아가라고 했을까요? 못합니다. 걔네들을 볼 때 이재명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비주류라고 생각하니까, 쟤는 제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검찰이 아가리에 자기네 당대표를 잡아가라고 투표를 해준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떤 정치적 생명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이재명은 그걸 넘어서는 과정에서 그 정치적 자산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운동권 엘리트 의식에 쩔었던 놈들을 바로 당원과 시민들이 지켜준 거예요. 야, 이러다가 진짜 이재명 날아가겠는데, 야, 우리가 이재명이다라고 외치고 전면에 나선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정치 지도자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뒤에서 막 힘껏 밀어줬죠. 근데 이재명은 달라요. 지금 여의도에 갇혀있는 정치인들은 잘 모르는데 지금은요, 이재명 당대표가 정치적 타살을 당할 뻔하고 그 다음에 진짜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테러를 당하면서 지금의 민주당은요, 지지자들이 전면에서 이재명을 막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 이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정당이 유지가 되지만 이재명 당대표를 더 이상 잃고 싶지 않다는 지지자들이 전면에 이재명 당대표 앞에 다가올 위기를 처단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재명이 버티는 자체만으로 이 사람들은 행복이고 희망이기 때문에 이재명에게 다가올 위기가 어떤 건지를 보면서 앞에서 수박 척결하라 그러면서 다 싸운 거예요. 여태까지. 그냥 민주당 22대 국회의원 선거 때 경선에서 지지자들이 나서서 경선에 참여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런 과거에 이재명을 비판하고 수박들을 그냥 쳐낸 게 아니죠. 응? 앞에서 지지자들이 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묵묵히 화살을 맞아 가면서도 혼자 맞는 게 아니라 지지자들과 같이 맞는 거지. 우리 얼마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강성 지지자들 뭐 개딸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아무리 들어도 위축되지 않고 앞에서 전면에서 싸워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주당의 뭐 잠룡들이라고 하면서 뭐 대권 후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근데요, 저는 뭐 김동연 씨나 김경수 지사, 그 다음에 뭐 박용진, 그 다음에 김부겸, 뭐 임종석 이런 분들에게 지금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이재명이라는 걸출한 대통령 후보가 있는 거를 오히려 당신들이 고마워해야 돼. 이 바보들아. 이재명을 깎아내려서 끌어내려면 당신들에게 표가 직결돼 갖고 당신들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왜 당원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지지를 받지 못하나? 응? 왜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당원들이 이렇게 결사항전하고 직결해 있나? 오히려 이런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도 정권을 뺏기면 당신들 책임인 거야. 제 말 틀립니까? 만약에 지난 대선에도 우리가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 대선에서 졌다고 이재명 당대표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수박들밖에 없었어요. 제 말 맞죠? 이재명 당대표님이 16만 표 차이로 졌다 그래서 26만 표 차이로 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재명 때문에 졌다라고 하는 애들은 수박들이랑 이낙연이 세력들밖에 없었어요. 전부 이재명이니까 이렇게까지 선전을 했고, 너무너무 분해서 잠을 못 자고 너무너무 분해서 우리가 지금도 그 칼을 갈고 있는 사람들이거든. 응? 지금도 그렇잖아. 응? 이재명이니까 정권교체에 희망이 있다라는 그런 긍정의 에너지를 모르고 이재명으로는 정권교체가 힘들지 않을까라고, 그럼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이재명이라는 이런 강력한 무기를, 최고의 검을 갖고 있는, 최고의 강력한 전사를 갖고 있는 민주당이 그걸 고마워하고 행운으로 알아야지. 응? 이런 정국 속에서 만약에 이재명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저쪽에 오세훈이랑 홍준표 나오고 정권 뺏기면 그 책임은 전부 민주당으로 돌아가요. 이 바보들아. 지금은 이재명 당대표에게 통합을 요구할 때가 아니라, 솔직하게 여러분 제가 오늘 소개했던 말 다 할게요. 이재명 당대표야,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적을 안 만들고 대선을 치르려고 하는데, 니들 이재명 당대표에게 통합 요구하는 자들 진짜 나 입 바른 소리 안 할게. 니네가 왜 이재명 당대표를 따르지는 못하는데? 왜 강력한 대통령 후보고 강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고 옆에서 힘 실어주고 도움을 못 줄지언정
왜 니네가 원하는 대로 하자라고 니들 그걸 주장하는데? 그게 어떻게 옳은 건데? 응? 너네 이재명 없으면 정권 뺏겨. 그러면 전부 민주당 전체의 책임이 돼. 니네 역사적 죄인이 되는 거를 이재명이 막아주는 거야, 이 사람들아. 니네가 뭘 했다고 21대에서. 응? 문재인 정부 때 국민들은 아낌없이 줬잖아. 정권 교체해줬지. 184개가 국회의원 입법부의 권력도 줬지. 니들 아무것도 못하고 민주 진보 시민들에게 심판받았잖아. 응?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나는 하나같이 비주라는 새끼들이 이재명 당대표 만나갖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난 기가 차갖고, 응? 오히려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합시다, 그게 만든 거 아닌가? 무슨 낯짝으로 이제 와서 이재명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저런 요구를 하고? 나는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 니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우리가 이재명 당대표의 말은 웬만하면 다 들어. 근데 니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우리가 반대해. 그쵸? 너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이낙연도 같이 가야 될 세력이다, 다른 얘기는 다 들어도 이낙연 같은 애들 민주당에 들어와서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재명 당대표 비판받아. 응? 니들은 그걸 몰라. 응?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게 정상적인 대선이면, 정상적인 경선을 치르고 그러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고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은 가장 위기적인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져 있는데, 이재명이 있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은 희망을 가지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희망을 갖고 있는데, 그런 당대표를 끌어내리지 못하고 그런 당대표와 대통령 후보를 어떻게든지 흠집내려고 니들이 뭘 했다고 요구를 하냐고. 여러분들 적어도 남해가 어떤 요구를 할 때는요, 그만큼 자기가 희생을 하고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 정도까지 해놨으니까 이 정도는 좀 나를 위해서 해줘, 이게 올바른 거 아닌가요? 민주당 다 망쳐놓았던 새끼들이 이제 민주당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한테 찾아가갖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뻔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민주당 망쳐놓은 새끼들이 민주당 살려놓은 사람한테, 망쳐놓은 사람들이 오히려 살려놔서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이런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망쳐놓은 새끼들이 이제 와서 겨우 살려놓은 사람한테, 민주당을, 그 사람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응? 응? 난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요. 당연히 이재명 당대표님은 이게 대선이 조만간 실시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정권을 잡아갖고, 정권을 잡은 다음에 통합을 하든가 마든가 하는 거지. 지금 오히려 니 쭉정이 니들 새끼들이 이재명 당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지. 응? 여기저기서 이재명 힘 빼려고 난리인데 니들까지 옆에 붙어갖고 뭐 달라 뭐 징징대고 앉아있고. 양심들이 있어야지, 양심들이. 안 그렇습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식에 입각해서 이재명 죽이려고 했던 새끼들이 이제 와서 이재명 당대표에게 뭐 내놓으래요. 양심이 있어야지. 오히려 쓰러지지 않고 버텨주고, 그래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고마워해야지. 응? 나는 이거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네가 죽이려고 했잖아. 검찰에 정치생명 극장 내려고 했잖아. 지네가 실패해갖고 지네가 이번에 경선에서 당원들의 심판받아갖고 다 날아갔는데 그게 왜 이재명 책임이야? 저는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에게 뭐 통합을 요구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리면, 너희들은 순서가 잘못됐다. 이재명 당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통합을 요구하기 전에 당원들에게 먼저 잘못했다라고 하고 사과를 했어야 된다.
너희들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만약에 비주류고 주류에서 밀려난 비주류가 됐고, 너희들은 이재명 때문에 밀려난 게 아니라 당원들에 의해서 밀려난 거야. 그러면 다시 정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적어도 박용진이도 그렇고 김경수도 그렇고 임종석이도 그렇고 김부겸이도 그렇고 당원들에게 그동안 민주당답지 못한 행동, 당대표 흠집내고 지난 불미스러웠던 2023년 9월에 국회의 모습을 당원들에게 먼저 사과를 해야지. 당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당원들이 그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당대표에게 자기네들의 요구사항을 하고 당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이재명은 단순한 민주당의 당대표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민주당의 희망이고 민주진영의 희망이고 더 나아가선 대한민국의 희망이 돼버렸어요. 이재명 없이 정권교체는 사람들이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돼버렸어요. 그런 사람 앞에 옆에서 뭐 뜯어먹으려고 하는 새끼들은 양아치라고 하는 겁니다. 제 말 틀려요? 뭐 뜯어먹을 거 없나 라고 하는, 지네가 집안 다 말아먹어놓고 집안이 다시 좀 잘 될 것 같으니까 어디 도망가 있다가 이제 기어 들어와 갖고 응? 뭐 좀 뜯어먹을 거 없나 라고 이제 대선을 장날이라고 생각하면 좀 있으면 장이 쓸 것 같으니까 응? 장날에 나도 좀 뭐 뜯어먹을 거 없나 라고. 양아치 새끼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응? 그러니까 이낙연이 같은 새끼들이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내전 같은 혼란이 올 것이다 라고 개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인간들은 응? 앞으로 민주진영도 아니고요, 그냥 이낙연은 국힘당과 똑같은 놈이에요. 응?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 경선에서 졌다라고 하고 나서 윤석열 되기를 바라던 놈일 거라고 저는 속마음을 그렇게 생각해요. 응? 여러분들도 앞으로 비주류, 비명계 이렇게 부르지 마세요. 니네 뭔데 이제 와서 니네 챙겨달라고 하냐. 응? 그냥 양아치라 하는 짓입니다. 좀 장사 잘 될 것 같으니까 와갖고 자리세 내놓으라는 거예요. 양아치 건달 새끼들이죠. 제가 좀 말이 길었네요.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꼭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자제했냐면, 어떻게든지 좀 참고 대선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해도 너무하잖아요. 이재명이라는 당대표가 버티고 있고 대선 정권 교체에 당원들이 집중하고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희망이고 대한민국의 희망이잖아요. 지금은 인정하기 싫더라도. 그러면 도움을 줘갖고 제가 무슨 도움 줄 수 있을 게 없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니네가 모아야죠. 나쁜 놈들이에요, 보면. 응? 마지막으로 이제 저쪽은 여러분들 탄핵 반대하면서 정치 대선, 조기 대선 준비하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웃긴 얘기 좀 합시다. 탄핵은 잘못된 거고 불법이다. 그쵸? 계엄은 계몽령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한 새끼는 책 출간하고, 오세바리도 요번에 책을 낸다고 합니다. 홍준표도 지금 대선 주둥이로는 탄핵 반대, 뒤에서는 대선 준비. 나쁜 새끼들이에요. 오세훈이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다시 성장이다. 웃긴 놈들이에요. 응? 그러니까 너희들은 양아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새끼들. 그래서 이낙연이나 이런 새끼들이나 다 똑같은 새끼들입니다. 응? 생각해 보십시오. 탄핵은 불법이고 잘못됐고 반대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국힘당 지도부 새끼들이 느닷없이 이명박을 찾아가고 박근혜를 찾아가고, 뭐야, 지지층 결집하는 거잖아. 응? 참. 한심합니다. 응? 여러분들 제가 더 한심한 얘기 먼저 아시겠어요? 탄핵 반대라고 하면서 윤석열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개헌하자 그러잖아. 야, 개헌하자 그러면 윤석열이랑 개헌하자 그래. 왜
윤석열 탄핵 안 될 거라며, 탄핵 반대라며. 그럼 윤석열이가 대통령이면 윤석열이랑 개헌을 해. 왜 이재명 당대표한테 개헌하자 그래? 응? 이재명이 대통령 될 것 같아? 그래서 개헌하자라고 하는 거야? 너희들은 그러니까 안 되는 새끼들이야. 응? 아유, 한심한 새끼들 진짜 수준이 안 맞아서. 야,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